새로운 무기가 개발되면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전쟁의 양상이 바뀌면 패권도 달라질 수 있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세계 최초로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해 공개를 갖다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화자찬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이제 이런 전투기나 새로운 무기 체계가 이제 개발이 되면 이걸 공개하는 것은 네네. 뭐 관련되는 그 신문이나 잡지 또는 뉴스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개를 했잖아요. 네네. 그 이제 F-47이라고 이제 명칭이 붙었는데 네. 마침 이제 자기가 47대 대통령이니까 네. 아마 F-47 붙인 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의식해서 그렇게 명칭을 붙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발표를 하면서 역대급이다. 역대 이런 전투기는 없었고 무적이다. 네. 스텔스 기능도 엄청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F-47 같은 경우에는 보잉사가 지난 5년 동안에 네네. 개발비만 500억 불 들었어요. 500억 달러. 네, 그래서 이야. 총 사업비만 하면 한 500억 불이니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3조 원이잖아요. 네네. 어마무시한 돈이 이제 투입이 돼서 개발을 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거 한 대 값이 아마 우리 F-22 같으면은 초도 최초에 나왔을 때는 한 1억 5천만 불 정도 했는데 네네. 그 뒤에 가격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F-35 같은 경우는 3억 불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그렇지 한 대가 3억 불이면은 그 가격이 4,5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네네.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뭐 두 대면 1조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F-22가 랩터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랩터도 랩터요. 어마어마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 그 랩터보다도 2배 가까이 그렇죠. 비싼 그런 그 3세, 즉 6세대 전투기인데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그 깜짝 발표를 하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중국도 6세대 전투기를 슬쩍 노출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게 3월 21일이거든요. 네네. 정확하게 3일 후에 네. 3일 24일이죠. 사우스 그 차이나 모닝 포스트, 그러니까 홍콩의 영자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사진 6장을 공개했습니다. 그 6장을 공개했는데 이것은 작년 12월 달에 중국 서찬성에 있는 청두 그 상공에서 이 새로운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사진으로 촬영을 했던 건데 그거하고 이제 굉장히 유사한 그런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엔진이 3개가 달려 있고 동체 상부에 엔진 공기 흡입구가 있고 동체 옆에 2개가 있고 또 꼬리 날개는 없고 이제 아주 특이한 새로운 모형의 이런 이제 전투기를 공개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이제 은행잎 있죠. 은행나무의 잎. 네네. 그거하고 많이 닮아가지고 이것을 은행잎 전투기다 이런 이제 별칭을 붙였는데 네네. 아마 이것이 J-36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의 제6세대 전투기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4월 중순에 중국에서 또 하나의 전투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제 이 명칭을 뭐 어떤 사람은 J-50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이것은 J-36과는 좀 다른 기종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두 종류의 뭐 이런 제6세대 전투기가 개발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J-36은 확실한 6세대 전투기, J-50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 그런 6세대 전투기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 하면 뭐 F-16, F-22 이런 게 그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구소련, 러시아 하면 미국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중국 전투기는 사실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 전투기가 최근에 프랑스산 전투기를 격추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4월 달에 이제 그 캐시미르 지역이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찌 보면 중립지대이고 비무장지대인데 UN PKO 요원들도 거기 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도령이 있고 뭐 파키스탄령이 있고 이렇게 서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령에서 거기 관광 같은 관광객들이 많이 그 테러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랬죠. 네네. 그래서 인도에서 이거는 파키스탄에서 이거는 파키스탄에서 이거 테러의 배후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지역을 향해 가지고
이 미사일을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 공군기가 떴어요. 네. 파키스탄 공군기가 뜨니까 인도 공군기가 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파키스탄 공군기는 중국제 J-10C, ABC 할 때 C라는 전투기고 네. 인도 공군기는 라팔이라고 하는 전투기예요. 그 프랑스 그런데 그건 산이잖아요. 프랑스산입니다. 네네. 그런데 두 개의 전투기 모두 4.5세대 정도 돼요. 네. 어느 정도의 스텔스 기능은 있는데 완전한 스텔스 기능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파키스탄에서는 J-10C가 라팔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작게는 2대, 많게는 5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인도 공군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 거짓말이다, 뭐 또는 이게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있는데 좀 더 이제 분석은 필요하긴 한데 적어도 이제 서방 세계의 이런 분석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 나온 것만 보면 적어도 2대 정도는 이게 떨어진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라팔이 J-10C에 의해 가지고 격추당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공대공 미사일을 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 J-10C에 실려 있는 그 공대공 미사일이 PL-15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예, PL-15라고 하는 이제 썬더볼트라는 뜻이죠. PL-15가 갔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서방의 방산업계가 바짝 이제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그만큼 네네. 이제 중국의 전투기 성능과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이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전투기가 네. 5세대 랩터를 넘어서 이제 6세대 전투기가 등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F-47이고 중국은 J-36인데 이 두 6세대 전투기를 좀 비교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F-47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스텔스 기능이나 뭐 기동성이나 이런 것은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고요. 네네. 얼마만큼 이제 맨 앤 언맨이 팀을 구성하느냐 하는 팀이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전투 조종사가 전투기를 운용하는 거고요. 언맨이라고 하면 무인기란 말이죠. 그러면 한 대의 전투기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가지고 운용하는 거라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 조종사가 운용하는 것은 일종의 항공모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무인기 같은 것은 그 무인기가 전자전도 수행하고 정찰 임무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획득을 하고 거기서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융합을 하고 분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조종사한테 최종적으로 전투 결심을 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AI가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AI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F-47 같은 경우에는 멈티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융합하고 최적의 전투 결심을 할 수 있도록 AI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F-47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네. J-36 같은 경우는 지금 정보 공개가 별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껏 이제 공개돼 있는 것이 뭐 엔진이 3개다, 공기 흡입구가 3개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높은 기동성도 있고 향상된 비행 성능은 있을 수 있겠다. 네. 이 정도거든요. 네네. 단지 6세대 전투기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멈티가 빠져서는 안 돼요. 결국은 이제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들 간의 네트워크, 유인 전투기와 또 다른 유인 전투기 무인기들 간의 네트워크,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군과 지상에서의 플랫폼과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고려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뭐 이제 현대전 완전히 양상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달라지죠. 예. 공군 특히 전투기 중요성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6세대 전투기를 미국과 중국만 개발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 개발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유럽이 뒤따라가고 있고요. 유럽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인도하고 러시아가 조금 이제 처지고 있고 네네. 한국도 열심히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2개의 섹터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FCAS라고 해서 Future Combat Air System이라고 하는 건데 FCAS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세 나라가 이게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군에도 쏘고 앞으로도 해군에도 쓸 텐데 2023년도에 설계를 해서 2040년 이제 실전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GCAP이라고 해서 글로벌
컨덕터 에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영국, 일본, 이태리 세 나라가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네네. 대신에 이제 요것은 조금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프랑스, 독일, 스페인 간의 합작품하고 다른 것은 각각이 이제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특화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기체를 담당하고 일본이 센서와 전자를 담당하고 이태리가 통신과 시스템을 담당하는 건데 2024년도에 설계가 들어갔고요. 이것은 2035년에 이제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도와 러시아가 뒤처져서 따라가고 있는데요. 인도 같은 AMCA라고 해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개발이 성인이 돼가지고 2035년에 실전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많이 좀 처집니다. 왜 네. 그러냐면 기술 의존도가 예를 들어서 미국과 프랑스와 러시아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인도는 목표는 이렇게 잡았어도 조금 늦게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네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그 41이라고 하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데 흔히 얘기할 때 미코얀 PAV-DP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수호의 57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그 41을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개념 설계가 2020년에 됐거든요. 네. 근데 아직 시제기도 안 나왔어요. 굉장히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술에도 그렇고 자금난도 있고 그래서 2030년대 중반에 실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역시 이것도 조금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고 있고 유럽이 뒤따라가고 있고 그 뒤에 인도와 러시아가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한 팀이고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또 한 팀이고 이 조합도 좀 흥미로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몇 세대 정도 보면 되고 우리나라가 6세대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의 이제 최신 전투기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KF-21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KF-21이라고 하는 것이 4.5세대 정도 4.5 됩니다. 세대. 그러니까 완전한 스텔스 기능은 안 오고 어느 정도의 스텔스를 이제 확보하는 거고 에이사 레이더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4.5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기술이 축적이 됐죠. 기술이 축적이 됐지만은 좀 전에도 F-47을 제가 얘기하면서 유메인 통합이라고는 멈티도 얘기했고 AI도 얘기를 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핵심 역량 확보에 지금 주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지금 이제 내부에 무장창도 만들어야 되고 AI 기반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멈티도 통합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KF-21 블록 3라고 하는 거 여기에 네. 이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쪽으로 개발이 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가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AI 적용을 지금 누구랑 하고 있느냐면 한국의 카이가 미국의 쉴드 AI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하고 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엔진 같은 경우에 지금 KF-21 같은 경우에도 미국산 엔진 쓰고 있거든요. F414라고 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술의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우리나라 엔진을 지금 개발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 개발하면은 그것이 앞으로 5세대, 6세대 전투기에 이게 투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만 이제 혼자 이걸 개발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우디와 같이 개발하자. 그래서 사우디와? 예, 네네. 그래서 사우디도 일단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게 5세대를 넘어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박사님께서 KF-21은 4.5세대, 그다음에 랩터는 5세대, 그다음에 이제 6세대로 F-47 이런 전투기들이 등장했다 네.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전투기가 각 세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 세대별 1세대부터 6세대까지의 그 전투기들의 특징을 네.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보면은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쭉 이렇게 지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거겠죠. 얼마만큼 좋은 엔진을 쓰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속도가 이제 더 높아지고 빨리 기동을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속거리가 얼마나 기냐. 네네. 세 번째는 이제 이 레이더가 얼마만큼 이제 좋아가지고 성능이 좋아서 그 레이더가 다른 이제 목표물들을 발견하고 이걸 추적해내느냐.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통합을 시키느냐.
이제 그리고 이제 스텔스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제 세대 구분이 이렇게 돼요. 네네. 그래서 1세대 전투기 같으면 주로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2차 사용했던 대전 때. 이제 네네. 전투기죠. 그거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서로 네. 이제 기관포 쏘고 이렇게 꼬리 물고 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주로 미그 15 그리고 이제 F-86 세이버 이런 것들이 1세대 전투기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거고요. 옛날 전쟁 영화에 많이 봤던 그런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게 1세대고 한국전 때 썼던 게 2세대 이제 전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초음속 비행이 이제 가능해졌던 거고요. 네네. F5, 미그 21 이게 이제 대표적이고 1960, 70년대 그러니까 이때는 베트남전 이게 네.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다목적 전투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쏘는 공대지 미사일이 공대지. 이제 드디어 네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F4 팬텀이라든지 프랑스의 미라지 F1이라든지 수호이 17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세대 전투기가 되면 정밀 유도 무기가 이제 도입이 되고 전자전 능력이 이제 가미가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F16 미그 29, 수호이 27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4.5세대 같으면은 스텔스 일부 적용이 되고 에이사 레이더가 이제 탑재가 되는데 F15, 네. 우리 한국의 KF21, 수호이 35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5세대 같은 경우는 완전한 이제 스텔스 기능이 되고 센서의 융합이라든지 AI가 보조 탑재가 돼요. 이 주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F20이라든지 F35라든지 그다음에 수호이 57이라든지 중국의 젠 이제 20, 20이라고 하는 J20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바뀔수록 전투기의 격차는 성능 격차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6세대 전투기는 얼마나 성능이 대단하겠습니까? 6세대 전투기는 좀 한 대여섯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능형 네트워크 중심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가 기반이 된 임무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조종사하고 AI 간의 협업이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유무인 합동 전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멈티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투기 한 대가 다수의 그 UAV 무인기를 갖다가 지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인기는 정찰하고 전자전 수행하고 즉 방공망 공격 등을 수행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요. 세 번째는 스텔스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 거죠. 5세대도 네네. 스텔스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6세대가 되면 레이더뿐만 아니라 IR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 RF 전자파라고 하는 거 이런 이제 다중 스펙트럼 이제 스텔스 적용이 기술이 이제 적용이 가능하고요. 네 번째는 하이퍼소닉 무기 및 첨단 무장이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공대공 미사일이든 공대진 미사일이든 이게 공대공 미사일이 하이퍼소닉이라면 극초음속이거든요. 그 속도가 마하 5입니다. 마하 5 이상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그 미사일을 탑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건 뭐 어마무시한 거죠. 네네. 다섯 번째는 이제 모듈형 설계 및 개량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이제 뭘 바꿔야 될 것 같으면 부품 한 개 바꾸는 게 아니고 모듈체로 빼내고 모듈체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자동차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는 고속 기동, 그다음에 장거리 작전 능력 뭐 이런 건데 이제 엔진 성능이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뭐 공기 흡입구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작전 능력은 훨씬 더 길어지고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빨라지니까 그래서 이런 6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 6세대 전투기인데 뭐 정말 3억 불 정도 할 만한 그런 전투기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은 전투기 하면 제일 궁금한 게 속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마하 몇 가지 나오느냐. 네. 결국은 이제 그런 게 궁금한데 그 6세대 전투기 F-47은 속도가 얼마까지 나온답니까? 지금 이제 그걸 보면 그 지금 현재도 5세대 전투기도 마하 2 정도 되거든요. 랩터가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이상이 이제 목표가 되겠죠. 마하 2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런 것이 될 텐데 비행기 속도도 비행기 속도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 하이퍼소닉이라고 하는 미사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비행기는 날아가면서 쏴버리면 이게
비행기 마하 2에 그다음에 거기서 날아가는 미사일이 마하 5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마하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게 엄청난 거죠. 마하 네네. 1이 1224km 정도 되니까 네네. 마하 5면은 네. 한 6000km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시속? 한 시간에 시속 네네. 6000km로 날아가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전투기로 봐서는 굉장히 융통성이 이제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작전의 효율성이라든지 운용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면이 훨씬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그 6세대 전투기가 만약에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네. 미래의 전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거의 뭐 공상과학 수준 이상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미래전의 양상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생각했던 그 미래전의 양상이 앞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압도적인 이제 정보가 아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향상된 센서들이 융합될 수 있거든요. A사라든지 적외선이라든지 아까 RF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집하고 분석하고 융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상황 판단하고 의사 결정을 해서 최적의 대안을 거기에 있는 그 저기 조종사한테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조종사는 그냥 그것만 들어가지고 AI가 판단해서 이게 최선입니다. 이걸 사용하십시오. 그건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전쟁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이제 중복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멈티잖아요. 그러니까 전투기 하나에 무인기가 다수 있어가지고 사실상 무인기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이제 미래전이 될 거고요. 또 핵심적인 스텔스 기능, 스텔스 능력이 이제 부과될 거고요. 스텔스라고 하는 것이 뭐 전투기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전투기가 아주 나비 모양만하게 아주 작은 새 모양으로 보이게 하는 거니까 그 스텔스 기능이 향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무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소닉을 제가 미사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에너지 무기 그러니까 레이저로 발사할 수 있는 그 무기도 이제 앞으로 탑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고출력 마이크로파라고 네. 하는 거, HPM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탑재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은 시스템 오브 시스템스의 그런 미래전이 될 것이다. 공중전 같은 경우도 지금도 거의 가시권 밖에서 공중전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뭐 이게 몇천 킬로씩 되면 네. 아예 그냥 바깥에서 공중전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조종사의 역할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조종사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앞으로는 AI 지원을 봐서 무인기를 지원하는데 훨씬 더 많이 이제 보내야 되는 거고 상황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조종사의 인지 능력이 기술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전투기 분야도 그 발전 속도가 거의 뭐 마하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아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 4.5 세대에서 6세대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사실상 4.5 세대 전투기가 KF-22라고 하는 게 성공한 거잖아요.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어찌됐든 앞으로도 뭐 이제 뭐라고 할까요? 고성능 엔진도 있어야 되고 첨단 무기 시스템도 달아야 되고 또 스텔스 기능도 더 좋아야 되고 또 무인기들도 지휘할 수 있어야 되고 멈티 작전도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장 이제 필요하겠죠. 네네.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유무인기가 통합하려고 하면 AI 기술 같은 것도 지금 이제 미국의 실드 AI사하고 협력은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 능력 향상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레이저 무기라든지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라든지 뭐 또 사우디와 공동 개발이라든지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과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그 인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결국 예산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겠다 그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6세대 전투기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미래 전장의 전략 자체로 보입니다. 그만큼 대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이셨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